속 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안녕하세요.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며 입양톡에서 친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입양톡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2017년 유튜브에 올라온 입양톡 26회, 27회 방송에 누구 소개로 듣게 된 누구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개하신 분과 소개받으신 분 모두에게 7상을 선정하여 박요한님의 새 앨범을 선물해드립니다. 소감까지 남겨 당첨 확률을 올리는 센스! 이 이벤트는 2월 말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톡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2017년 새해 첫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입양톡을 사랑하고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많은 새해를 보내고 계신지요? 얼마 전에 또 구정이 지났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구정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구정이 되면 아주 대목이죠. 네. 제가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3명일 네. 때랑 달리 4명 되면서 이 아이들이 받아오는 세뱃돈의 액수가 앵벌이를 너무 많이 시킨다고 네.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엘로마마께서는 식구들 처음 만날 때 사실은 입양하고 처음 가는 거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 그 시댁 어른들은 다 알지만 친척분들이 이제 처음 뵙는 가족들이 있어서 네. 긴장이 됐는데 다행히 시형님 한 분께서 아이 돌보미 봉사를 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돌보던 그런 사랑으로 레아를 되게 처음부터 환대를 해주셔갖고 그 어색함이 많이 풀렸던 감사한 기억이 있네요. 네. 저도 오래전이지만 저의 신분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세배만 드리는 역할이었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자리를 또 우리가 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배를 받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세뱃돈은 나가지만 그 신분 상승이라는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어쨌든 우리 그래요? 아이들로 인해서 제 신분이 확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녀가 생겨서 세배를 네. 받는 입장으로 그렇죠. 바뀌셨다는. 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오늘 입양톡에서는 아주 젊고 활력 넘치는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위에 2명을 낳으시고 밑에 3명을 입양하셨는데요. 입양 자녀들이 현재 16살, 14살, 13살, 10대 자녀를 무려 3명이나 키우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와. 두 분의 타오르는 에너지 덕분에 오늘 녹음실이 벌써부터 아주 그냥 후끈후끈한데요. 네. 이 10대 자녀 셋을 제압하고도 남는 젊은 에너지의 비결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경희, 창윤, 왕윤, 선현이 그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창윤이, 왕윤이, 선현이 아빠 되는 이관훈이라고 합니다. 예명으로는 왕창 아빠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58세가 되는 강명순이라고 합니다. 오. 입양업계에서는 왕창맘이라고 하고요. 네네. 저는 사실 새 아이를 입양했는데 처음 이름을 와장창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왕윤이하고 창윤이가 있어서 왕창 엄마신데 선현이가 빠졌으니까 우리 아빠는 오늘 선현 아빠로 그냥 계속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렇죠. 방송 전에 처음 들었는데 그 선현이 아버님께서는 지금 입양 16년 차의 첫 방송이시라고. 오늘 왕창맘께서는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첫 방송이시라고. 예, 오늘 첫 데뷔 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여태껏 모셨던 게스트들 중에서 최고령이십니다. 어떻게? 전에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보다 고경석 엠팩 회장님보다 어금니 꽉 깨물으셨어요. 더 연세가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 학부모님 모임에서 거기에 같이 앉아 계셨던 부모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아빠 어떠셨어요? 한번. 이제 저희 애들이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는데 네. 신고식 겸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학부형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71년생인가 2년생이더라고요. 저하고 한 17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야, 난 아직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연식이 좀 되기는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찔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이게 나이들만 할 수 있는 게 밥 사는 것 뿐이라가 밥이나 자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긴장이 좀 되셨나 보네요. 그래서 아마 그 모임 마치고 바로 옷 사러 가셨다고 소문이 있는데 옷 사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옷 좋으시네요. 네. 반짝반짝. 이 옷은 나이 든 옷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젊은 사람 옷들로 슬림 피스로 좀 빨간 바지도 있고요. 그러시구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파마를 합니다. 1년에 한 3번 분기에 한 번 정도. 백팩도 뭐 메고. 이렇게. 백팩도 메고. 제가 요새 백팩을 메고 다닙니다. 오. 근데 또 그렇게 해보니까 젊은 애들이 왜 그래 하는지도 알겠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좀 젊게 입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는 선현이 덕분에 작년에 또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교통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학교 봉사 절대 안 놓칩니다. 늘 갑니다. 모든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분들 앞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 못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막내를 얻을 때 그때 나이가 53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나이 차이가 60세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나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양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모신 분들의 숨은 내공이 상상 초월인데요. 지금부터 이분들의 지난 역사를 자세히 숨김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 이관우님은 한국 입양 홍보의 이사님이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CJ그룹에서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하셔서 대표이사까지 하신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와. 그리고 얼마 전 은퇴하셨죠. 사실 자녀들이 어리고 한참 손이 많이 갈 때는 아버님은 회사 일로 늘 바쁜 아빠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없고 늘 회사에 있는 남편, 아빠이셨다가 지금은 그 공백을 만회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오늘 주부 습진 어디 한번 검증하면 그나마 이 아이들이 다 커주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집안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열 그거 궁금하다 정말. 그래도 2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살림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관여를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뭘 물으면 잘 몰라요 하나도. 그래서 늘 이제 애들이 물어보면 또 집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묻지 마라. 어차피 엄마한테 묻는데 캡틴한테 물어야지. 캡틴한테 물으면 되냐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아예 한 번에 결제를 맡으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공식 직함이 댁에서는 그러니까 부 캡틴이신 거네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재능과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패널, 작가, 편집 등 입양톡엔 도울 일이 참 많습니다. 꼭 입양가족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입양톡에 나눠주실 거기 멋진 분들 많이 연락해주세요. 010-9245-7836으로 연락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방도 사랑도 이댁이 입양을 하게 된 계기는 참 특별합니다. 먼저 이 가정은 중매 결혼으로 만나 데이트 3번하고 1985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데이트 3번하고 결혼하셨는데 혹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셨어요? 그거는 좀 5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에요. 워낙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맥시멈 6번? 3번이죠. 혼수장만 하러 가서 밥 한 번 먹고 신혼여행 갔어요. 오. 아니 그럼 그 안에 손도 한번 못 잡아보시고. 손도 못 잡아봤죠. 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 회장님은 더 진하게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뭘 진하게 물어봐.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3번 만났는데 그렇다고 뭐 뽀뽀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옷걸이 잡고 안 돼요만 하다가 밤새웠어요. 얘가 타셨겠네요. 그렇게 결혼한 이듬해 아들 도윤이가 태어나고 또 2년 터울로 딸 경희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정말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거든요. 회사 일로 많이 바빴다는 것도 약간 공갈이 좀 들어갔는 것 같고 놀고 돈 벌기 위해서 회사 일에 열중했다는 걸로 생각이 들고 네네.
아이들 양육은 제가 다 했어요. 입양아 있는 아이들은 저희 큰딸이 같이 양육해줬고 그 전에 아이들은 이런 얘기 뭐 하는 거 있죠. 각계 전투. 그냥 혼자서 전투하며 살았어요. 네. 그 아이들과 함께 또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을 벌어서 집 평수를 늘릴 것인가? 네. 내가 좀 자유하고 보고 싶은 거 넓은 거 볼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 해외여행이 많이 생기기 전에부터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그게 지금 다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도윤 씨가 외국으로 공부하게 그랬죠. 걔가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 여행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나니까 그때가 중국이 문화가 열리기 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이가 자긴 중국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된대요. 와. 고1 때. 고1 때? 네네. 그때는 중국이 이렇게 사람들이 내왕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 그럼 어디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게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라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중국 가서 여행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갔죠 뭐 혼자서. 참 좀 특이하게 예. 어느 날 1학년 때 입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자퇴서를 내고 온 거예요. 유학 간다고. 본인이. 혼자? 네. 혼자서?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그러면 가라.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키우는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굉장히 쉽게 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퇴를 한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정말 잘 컸거나 아니면 반대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니까. 공부도 못하는 애가 아니었고요. 옛날에는 입시였잖아요. 고등학교가 이제 시험 봐서. 네, 시험 봐서 갈 때였는데 원하는 학교를 갔어요. 가서 한 달, 두 달을 다닌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돈을 벌고 싶대요. 그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부유하게 사는 거에 굉장히 얘가 많은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아요. 지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이한테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본인은 서울대 뭐 최고 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왔어도 살 수 있고 회사에서 입사해서 뭐 이런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지사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많이 도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원하는 학교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크게 흥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거기 가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될 것 같대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다고 그래서 그때는 가본 베이징이 나라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열려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걔가 6학년 때 정도 됐어요. 아이를 데리고 홍콩을 거쳐서 영국을 갔다가 영국에서 이태리로 간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홍콩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 중국 문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갔다가 이태리를 가서 돈을 얼마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흥정해서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걔가 하는 말이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나 어느 나라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고 어디도 가봤는데 당신 물건이 제일 좋아서 꼭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부족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상인이 그렇냐고 그러면서 물건을 깎아주더라고요. 그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러고 컸어. 한 3, 4년 뒤에 중국을 가겠대요. 특히 베이징을 가겠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베이징을 가서 유학을 하고 그 뒤에 또 동생 경희도 중국으로 이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그렇죠. 저희 집 애들은 왜 그렇게 유학을 좋아하고 베이징을 좋아하는지. 오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뭐. 네. 오빠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이제 편안하게. 가서. 근데 그 오빠가 유학생활 1년 지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잠깐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 작은 아이도 가게 돼 있으니까 엄마 우리 가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뭐 하기는 저는 좀 극성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따라 나도 남편은 뭐 부재 중이고. 부재 중.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은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매달 가서 뭐 아이들 보고 오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기 전날
뜬금없이 입양을 하라 하더라고요. 아들이. 난 입양 단어를 거의 모를 때였어요. 아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입양해서 아이 키우라고. 아무래도 이제 허전할 것 같으니까 엄마 뭐 혼자서 둘이 가고 나면 뭐 할 거냐고 아마 엄마한테 그랬는가 보네. 다른 거 바쁘신 게 없으니까 입양을 해서 네. 아이를 키우면 자기는 또 동생이 생겨서 좋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었나 보군요. 예. 그래서 그때 그럼 어머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들이 엄마 우리 가고 나면 입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난 입양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입양에 대해 네. 뭐 별로 맞아요.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죠. 그래. 한 주기를 듣고 아마 한 주기를 흘렀을 겁니다. 그때가 네. 몇 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 2002년. 네. 16, 7년 전이네요. 네. 그렇게 16년 오래 전에 어쨌든 도윤이의 그 말을 듣고 입양은 하진 않았고 도윤이가 중국으로 가고 나서 이제 그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었죠. 한국에 와서 머물다가 방학 끝나고 다시 이제 베이징으로 갔어.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해 못 하실지 몰라도 우리 아이를 정말 이뻐하는 여자친구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도 서로 알고 이렇게 내왕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댁이 다른 댁하고 이제 두 가정이 같이 여행을 가시면서 너무 우리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가족 같으니까 우리 아이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사고 같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그 아마 12인승 이렇게 본고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타고 계림을 가는데 우리 애가 이제 제일 끝에 아마 이렇게 키가 크니까 뒤쪽 자리에. 제일 뒷자리에 우측에 요래 창가에 대고 자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아마 뭐 시속 한 100km는 됐겠죠. 그죠? 마침 그 갓길에 이 덤프 트럭이 아마 서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 깜빡 기사가 졸았던가 봐요. 깜빡 졸면서 저 도윤이가 자고 있는 창을 서 있는 덤프 트럭 사이드 미러가 때리본 거예요. 그래서 요 이마가 한몰이 됐죠. 한몰이 돼서 뭐 거의 뭐 그 자리에서 거의 뭐 내사가 됐는데 결국은 뭐 9명 중에 딴 사람은 손끝도 하나 안 다쳤어요. 근데 우리 애는 가버리고. 야, 이거는 참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그 뭐 그냥 교통사고 좀 났습니다. 처음에 이래 들었어요. 그 대수롭지 않게 들었죠. 또 전화가 왔는데 조금 많이 다쳤어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괜찮을 겁니다. 제가 가면 깨어날 겁니다. 그때까지도 가면 당연히 아빠 보면 일어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갔죠. 네, 우리 네. 세 식구가. 근데 가서 현장을 병원에 누워 있는 걸 보니까 뭐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의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16, 네. 17년 전이니까 그 낙후돼 있는 데라 가지고 군 병원에 있더라고요. 애를. 이 민간 병원이었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무조건 살 줄 알았어요. 그때 네. 그 굉장히 희망을 갖고 왔죠. 사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두 가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빠하고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 말을 했는데 정말 아이가 이제 사고가 났어. 거기서 사고 수습을 하고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 비행기에 혼자 타서 아빠하고 둘이서 왔으니까 아빠하고 마지막 여행을 하더라고요. 응급 환자들만 수송하는 네. 거기에는 이제 기장 한 사람,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 요래만 탈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만. 네. 에어 네. 앰뷸런스죠. 에어 앰뷸런스죠. 그때 보호자로 아버님께서 네. 타신 거. 그래서 둘이 그 우리 아들 댁에 제가 그 상해에서 이까지 오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때 5천만 5천만 원. 전세기 값이 마지막 여행을 아주 비싼 5천만 원짜리 여행을 했습니다. 난 침상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아이가 이래 만졌을 때 움직이고 다 했어요. 내사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뭐 이 아이가 간다는 생각 꿈에도 안 해봤어요. 한국만 오면서 하는 줄 알았어. 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외형상으로 막 다른 데가 아무것도 심하게 없었지. 다친 게 그렇죠. 아니고 이마만 딱 그래 돼 있었어요. 그냥 붕대만 하나 딱 하고 있었으니.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 저는 많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아이가 제일 위중 환자로 있었어요. 한 달을. 중환자실 안에도 그레이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매일 가서 깨어날 거라는 희망은 가졌지만 또 한편에는 마음적으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악의. 저는 이제 제 친구가 또 의사가 있어서 사실은 사진도 보내봐라 이래서 몇 번 보냈더니 경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가 큰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관누나 서운해하지 마라. 친구니까 바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는 섭섭하겠지만
이거는 최선이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되면 식물인간이다. 지금 상태로는. 마지막 날 마지막을 기억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마지막 날 아이 얼굴에 여드름을 다 짜줬어요. 이제 한참 사춘기니까 호르몬이 여드름을 다 짜주면서 나오면 얼굴이 이렇게 험이 나면 안 되지.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데 정말 무슨 연속곡에나 보는 것처럼 맥박, 호흡, 뭐 심장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가 제로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 계셨어요? 제가 있었죠.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여드름 짜고 다 하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 아이가 산다는 확신이 있었겠어요. 잘 키워서 17살에 정말 꽃다운 그 나이에 그 아들을 보낸 그 상실감이라는 건 저희가 감히 상상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아를 입양하고 2003년도에 한 달 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서 얼마나 울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은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먼저 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상실감이라는 건 상상이 안 가거든요. 뭐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달이 되면 거의 뭐 음식도 안 먹고 정말 거의 뭐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 한 달을 내가 아이를 기억하는 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름. 내 스스로가. 사고 나고 장례 치르기까지 그 기간이 한 달 조금 넘는. 사고 난 게 8월 알아본 8월 8월 28일 사고 나고 10월 1일 날 갔으니까. 갔으니까요. 제가 그 우리 아이를 보낼 때 굉장히 어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억울함이 있었어요. 잘 키운 아들. 네. 전 정말 아까 에너지가 넘친다는데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네. 그 억울함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원망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막상 애를 장례식을 치르고 오니까 아이가 보고 싶지요. 네. 제일 두려웠던 거는 사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잖아요. 집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겁이 나요.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 엄마도 혹시 불안하니까요. 그죠? 어떻게 볼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도 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만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아들 만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애가 입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셨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는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도 땅떡 톡톡 떡떡. 그래서 장례 치르고 입양 신청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게 약간 좀 이상하지요.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요.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 들으면 정말 기간들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절에만 해도 정말 입양이 못 가던 시절이에요. 특히 남자아이는. 근데 제가 남자아이를 하겠다니까. 그것도 아마 입양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아기를 한번 보러 가자고 간 거예요. 네. 그 사회복지사님들도 사람이 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딸이랑 서희 갔는데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관에서 오히려 말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때 입양 업계에 별 같은 존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디라도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수첩을 끼고 다니셨어요. 네. 누구라도 입양한다 하면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나오니까 밖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만 하니? 그럼 저 아이들 다 입양 못 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 체험을 한번 보내봐라. 처음에 이제 아기를 탁 안고 나왔는데 봤을 때 근데 우리 그 죽은 도윤이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닮았을 수가 없어. 창윤이가? 네, 창윤이가. 그래서 경희도 깜짝 놀래고 전부 다가 어떻게 똑같으냐고 애가. 그래서 못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너무 닮아서 못 데리고 온 사실은. 그 이튿날부터는. 딸이 난리예요. 왜 아기를 보고 안 데리고 그냥 오냐고.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가서
아기를 데려왔죠. 입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기관에 가셨는데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오실래다가 도와주시는 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주셔가지고 2주일 만에 아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가서 보셨는데 그러면 너무 닮아서 마음을 음. 이건 너무 어렵다 해서 적었다가, 오셨다가 다시 이제 경희 씨가 음. 아기 데리고 오자고 해서 그 다음날 아이 데리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밤이에요. 낮에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이를 강보에 하나 쌌어 온 거죠. 도윤이가 네. 천국에 간 지 6일 만에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21일 만에 창윤이를 데려오시고 네. 네. 그 짧은 기간에 그러한 것들을 다 결정을 하시고 실행까지 하셨는데 혹시 입양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왜 없어요. 저는 세대지만 셋 다 밤을 꼴딱꼴딱 세웠어요. 남들은 저보고 용기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절대 용기 없어요. 그 결정하기까지 그 생각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결정이 조금 빠르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뿐이지 창윤이 때도 그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심신도 굉장히 약해졌고 특히나 저희 시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얼마나 그러셨다고요.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자꾸 뭐 입양 이런 거는 옛날에 이제 업동이 이런 거나 좀 나쁜 이미지만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자꾸 핏줄에 대한 집착이 어른들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도윤이를 얼마나 이뻐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보면 형님이 이제 딸만 둘 놓고 마지막에 아들 낳는데 어머니로서는 첫 손자예요. 손녀는 둘이 있었지만 굉장히 좀 소중했죠. 그죠? 그 이제 창윤이가 오고 아마 한 3, 4개월 후에 설 때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집에를 이제 늘 오시니까 깐난 애기가 하나 마루에 누워 있으니까 신발을 못 벗으시고요. 복잡하신 거죠. 가만히 섰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 이제 깐난 아기를 멀리서 안 들어오고요. 마루로 안 올라오시고 한참 섰더니만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창윤이 손을 이렇게 보시더라고. 손을 이렇게 애기 잡아가 손을 보죠. 만진데 애기 근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요. 붉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아마 붉은 그게 환생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표정이 이렇게 싹 밝아지는 거예요. 도윤이라고 네. 연결하셔. 도윤이하고 연결을 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창윤이 이름을 지어 주시겠대요. 창윤이 이름을 지어 왔는데 이분은 우리 도윤이를 모르세요. 이름이 도윤이로 온 거예요. 장명을 부탁을 했는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도윤이 하자. 처음에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 할 그거는 게 아니지. 아이한테 장윤이한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죠? 대리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것 같아서. 이방톡 사랑톡 톡톡 40대 중반에 다 큰 아이들만 돌보시다가 갑자기 4개월 된 남자아이가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육아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어디 나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왔는데 우리 집에 천사가 한 명 온 거야. 난 천사가 그래서 늘 날개 있는 천사라는 생각을 안 해봐요. 정말이죠. 그죠 여보. 참 창윤이가 이제 뭐 나중에 또 둘째 셋째 얘기도 하겠지만 창윤이 때문에 사실 둘째 셋째가 오게 됐는데 진짜 그런 천사가 없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 이렇게 자다가도요. 제가 한 12시 1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 하면요. 자다가 이렇게 손으로 반짝반짝 하던데요. 자다가 네. 어머 그리고 애기가요. 눈만 뜨면 눈만 맞추면 웃어요. 새벽 2시고 나는 그런 애를 이때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선물이다. 진짜 선물이죠.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지? 엄마 진짜. 아빠한테 너무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누나 지금도 아마 우리 가정에 그 애가 없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17년 키운 아들을 보내고 집에 가면 전부 입 다물고 서로 울지 않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울면 다 울게 되니까. 그런데 눈만 뜨면 웃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울한 집안에 빛이 하나 들어온 셈이죠. 그 정도로 우리한테 위로도 주고 또 창윤이 때문에 다 집에 빨리 오고 싶은 저만 해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인데도 창윤이 때문에 굉장히 빨리 들어죠. 정말 창윤이가 보면 걔가 해야 할 효도는 모든 걸 다 했네요. 다 했어요. 할머니한테까지. 네. 외부의 시선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아마 한동안 우리 집에 아기가 이제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꼭꼭 닫고요. 예, 울음소리가 안 나가야 되니까 옆집에 부끄럽잖아요. 이상하게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죠. 이상하게. 아기가 어떻게 갑자기 생겼지? 갑자기 저 집에 장례치는데 며칠 안 됐는데 특히나 어떻게 주택에 살았어요.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폐쇄된 생활을 한 1년 이상 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혹시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릴까 봐 창문 닫고 커튼을 다 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웃음소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얘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근데 남들이 보면 아들 잃고 어떻게 웃어? 이런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막 폐쇄하고 그렇게 우리 창윤이를 처음에 키웠죠. 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쁜 줄 모르고 키웠다라고 그러는 아빠들이 참 많거든요. 도윤이 처음에 낳았을 때 아빠가 바빠서 계속 외부로 돌다가 그때 보셨던 그 도윤이에 대한 기억과 창윤이에 대한 그 새로운 또 기억이 어떠신가요? 아빠? 전혀 다르죠. 저는 그 도윤이 경이 어릴 때도 별로 안아줘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아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기는 뭐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사실은 엄마 될 교육, 아빠 될 교육을 안 받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되잖아요. 네. 나는 그게 지금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젊을 때 한창 바쁘고 내가 놀기 좋을 때는 귀찮은 존재예요. 애들은. 왜냐하면 일요일 좀 쉬고 자고 싶으면 나가자고 보채니까 늘. 그러니까 그 귀찮은 존재였는데 진짜 저는 아기가 이쁘다. 사랑스럽고 이쁘다는 걸 창윤이를 통해 처음 느낀 거예요. 제가 살면서 아기가 이쁘다는 걸.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아기의 소중함 이런 걸 그때 처음 느꼈죠. 생명. 네, 생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창윤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는 계속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그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거죠. 아우 그럼요. 창윤이는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해요. 아기 때 효도 끝냈다고. 아마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죠. 아이가 예쁜 줄 몰랐다가 창윤이가 오니까 아이가 주는 기쁨에 취해 사셨는데 어머니의 느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17년 동안 사실은 혼자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혼자 키우다가 그 아들을 어렵게 보내시고 다시 새 생명을 받으셨을 때 그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피어나던가요? 그럼요. 이게 저는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큰애를 잃었던 얘도 기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뭐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건데 각각이라고 봐요. 자식도. 자식을 잃었지만 각각이 자식이 다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도 큰아들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 가슴속에 늘 남아있어요. 창윤이도 내 자식으로 왔어요. 사실은 입양하고 20일 동안에 아이가 오기 전에 저 너무 고민했어요. 내가 얘를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계산법도 많잖아요. 아빠 나이 뭐 50이잖아요. 그죠? 50이고. 근데 막상 아이가 딱 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정말. 계산이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입양하는 부모들한테 간혹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가 내 품에 딱 안기는 순간 계산법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계산하잖아요. 계속, 왜? 네. 그리고 난 너무 신기한 게요. 4개월에 왔어요. 창윤이가. 집에 데리고 왔어 있는데 잃어버린 4개월이 그렇게 아까운지 몰랐어요. 창윤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창윤이의 그렇죠. 그 4개월이. 네, 4개월. 그렇죠. 나는 창윤이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지도 못 봤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입양할 애절함이 때 있어요. 좀 힘드니까 조금 큰 애들 뭐 이렇게 이야기 간혹 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정말 뱃속에 다시 넣었다 빼내고 싶어. 그런 심정. 그러니까 전에는 평생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렇죠. 입양이란 단어가 네네. 도윤이가 떠나면서 주고 간 그 큰 선물이 되었네요. 우리 그렇죠. 가족에게. 뭐 그런 셈이죠. 사고 나고 한 5, 6년 그쯤 됐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이런 일이 아니라도 70, 80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나요? 보장도 없고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전 제 아이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아, 그럼 이 아이는 나보다도 먼저 천국 갔겠구나.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된 거죠. 네, 오늘 입양톡에서는 이관훈, 강명수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7살 큰아들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양 이후의 삶, 그리고 또 둘째를 입양하기까지. 자, 이 댁의 진짜 입양 이야기는 2주 후에 방송되는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8회에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신소연, 신홍기, 신소희, 양재인, 강햇살, 박하람, 임예서 어린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이관훈, 강명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 이야기나 입양 사건 등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검색됩니다. 입양에 대한 바른 정보, 따뜻한 정보, 살아있는 정보가 가득한 입양톡이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